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이쪽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순서가 됐거든요. 드디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2탄이 세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서 드디어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요. 두께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탄생할지는 몰랐거든요.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책 홍보 영상을 먼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소식 하나를 소중한 패밀리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요, 지난해 12월에 소개됐던 첫 번째 책,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책 제목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는 낮이 익으시죠? 왜냐하면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정해 주신 소중한 책 표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 집필하면서요, 과연 어떠한 독자를 생각하면서 집필을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10개월간 100% 성장할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10년간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튼실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모든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업의 수치적 분석 그리고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확률 높은 투자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은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간되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은요, 첫 번째 책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감개가 좀 무량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와 저의 가진 역량을 쏟아부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30편이 넘는 비디오가 지금 미주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량의 비디오를 하나의 책으로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탄생한 책이 이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집필 기간만 약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보시면요, 지금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1탄의 그 분량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분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딱 사보시면 무슨 책이 이렇게 두껍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총 27개의 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별책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판사에서 2025년 예상 주가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별책 부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적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미주은의 잔소리가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잔소리가 그리우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잔소리를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한 권의 소중한 책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주은의 두 번째 책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복습하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S&P 500이 플러스 0.16. 사실 장 초반 그리고 중간에도요,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아쉽지만 0.16%에 머물렀습니다. 다우존스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서요, 0.26%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4%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2%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래서요, 나스닥 지수 그리고 소형주를 모아
모아놓은 러셀 2000이 S&P 500, 다우존스에 비해서 조금은 약한 추세를 보여줬잖아요. 나스닥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제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4,660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계속 미끄러지죠.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힘을 잃고 떨어지면서 마감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이러한 변동의 모습은요, 사실 어제 금리의 이동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이래서 나스닥이 그런 변동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금리가 많이 미끄러졌었죠.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과 러셀 2000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하는구나 했는데 이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러셀 2000이 주저앉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요, 당분간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제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상한선 문제였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House on Wednesday passed. House라는 것은 이제 하원 의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 지금 수요일 날 패스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법안은 뭐냐면 서스펜드, 보류 아니면 연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부채 상한선을 연기하는 이러한 법안이 있었는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거죠. 하원에는 이제 민주당의 그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리퍼블리칸즈, 즉 공화당원들을 얘기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리젝이라는 걸 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상원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상원에서는 거절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서포트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뎃 리밋을 지금 올리거나 아니면 서스펜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과연 이게 거리가 될 것인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지금 크라이시스를 이번 주에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는 government shutdown, 국가의 기능이 이제 마비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first ever US default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 이렇게 두 가지의 굉장히 어려운 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그레스는 국회고요. 국회는 레이즈나 아니면 서스펜드를 해왔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부채 상한선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보류를 해왔는데요. 총 78번이나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ince 1960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60년이죠. 60년 동안 78번이나 이렇게 상한선을 조절했다는 것은 매년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런 상한선 문제로 다투었던 것은 2019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폴트 가지고 국가의 부채가 나느니 마느니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일은 항상 드라마를 동반한다. 따라서 양 당이요,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는 일은 굉장히 좀 흔한 일이니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2011년에는요 두 당이 이 부채 상한 문제 그리고 예산 때문에 또 굉장히 심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요. 그때 S&P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는 그 S&P라는 신용 등급을 맺어두는 단체를 얘기하죠. S&P 500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미국의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이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상 최초였다고 하죠. 따라서 그때처럼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봐야겠죠. 앞에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것처럼 최근 들어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이 테크 주식들의 주가는요 굉장히 좀 연관성이 짙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제가 발견한 CNBC 프로의 기사는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시죠. 자, 10년 국채 금리가 화요일날 1.567까지 올라갔다. 자, 우리가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향후에 굉장히 좋은 어닝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테크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이어 레이시 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포텐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는 것은 이자잖아요.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돈을 묻어둬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그 멀티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urt the valuation of tech stock, 테크 스톡의 밸류에이션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CNBC 프로에서는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간이죠. 8년간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처럼 갑자기 막 올라가는 이러한 기간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총 5번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5번 동안 테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테크주에 안 좋다는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10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추세로 올라가는데도 그 와중에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을 가려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월스트리트의 그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주식들, 즉 60% 이상의 전문가들이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그 주식만 간추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최소 1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식만 간추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PTC고요. PTC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5번의 평균 성장률이 37.5%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지금 현재 그 애널리스트 중에 64.7%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38.1%를 추가로 성장해야 되는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번에 걸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기간 동안 무려 30.1%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 중에서 66.7%가 바이를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 정도 추가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T모바일이고요. 에버리지 무브는 25.8%, 그리고 75%의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1%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인투이티가 발견이 되는데요.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지난 5번의 역사를 살펴보면 25.1%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때 보여줬고요. 애널리스트 중에 69.6%가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까지는 12.8% 정도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텔레다이는 24.8% 정도 과거의 역사가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요. 75%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21.5%가 남아 있고요. 어도비 역시 굉장히 좋네요. 과거 채권 금리가 급등할 5번의 역사를 보면 23.6% 정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현재 72.4%나 되는 마켓의 전문가들이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까지는 21.5%가 남아 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즈는 21.5% 역사적 사실을 볼 수가 있고 66.7%의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줬습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12%가 남았습니다. 애플은 지난 5번의 역사를 살펴보면 20.5% 정도 올라갔고요. 61.4%의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15.9%의 추가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4%의 역사적 사실, 86.5%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네요. 애널리스트가 가장 지금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6.3% 정도 추가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알파벳이 17.3% 지난 5번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을 보여줬고요. 80.9%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17.3% 정도 성장할 여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시놉시스 14.2% 과거 5번의 기록이고요. 73.3%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마지막으로 12.4%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목표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안전하게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각 개별 종목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소식은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기억하시죠? 차마스라는 분인데요. 차마스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그 소파이와 합병한 스펙을 론칭한 이러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차마스가요,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완전히 팔아버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금액을 확보해서 다른 투자처에 넣어버렸다. 따라서 테슬라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투자처를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은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곳의 파운더, 창립자이자 CEO인데요. I don't have an infinite pool of capital. 나는 이렇게 자본이 무한하게 있지 않다. 뭐 굉장히 부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나라고 해서 무한정 자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게 되면 these idea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딘가에서는 내가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 돈을 테슬라에서 끌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마스라는 분은요, 지난 1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1월 달이니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한 800까지 올라갈 때였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테슬라는 디스트리뷰티드 에너지 비즈니스다. 따라서 여러모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러한 회사가 테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앞으로 최소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직까지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팔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지만 나의 이론은,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했던 그 이론이 약간은 바뀌기는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또 인정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EV 마켓, 그 전기차 시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가 완전히 독점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시장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따라서 테슬라는 굉장히 바쁠 것이다. Just being the best니까 최고 1등 기업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쁠 것이다. 뭐 이 부분은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독점까지는 힘들고요, 1등 기업으로 살아남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경쟁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좀 뉘앙스를 풍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전기차 부분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만큼 EV 시장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개 모두요, 테슬라가 혼자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도 테슬라의 미래를 뭐 바꿔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테슬라를 판 것은 차마스뿐만이 아닙니다. 캐시우드 역시도 ARK 인베스트의 ETF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이번에 총 34만 주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좀 주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34만 주를 판매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2억 6,4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소식은 우리가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들이 그 거래하고 있는 내역을 공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뭐를 샀냐면요, UiPath라는 기업을 기억하시죠? 제가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식을 무려 85만 6천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49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포지션을 추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ARKK, ARKQ 그리고 ARKW 이렇게 3대 ETF를 보면요, 테슬라가 아직도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넘버 원이고요. 그 비중이 무려 10.06%, 11.53%, 10.52%에 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텍스를 더 내야 되는 이러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지나치게 한 가지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판매를 해서 다른 주식에 넣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크인베스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ARKK 그리고 ARKW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의 비중이 더블이다. 따라서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어도, 테슬라의 그 주식을 많이 매도하긴 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UiPath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ARKK, ARKQ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ARKK에는 33만 7천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ARKQ 같은 경우는 52만 주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지금 최근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UiPath는 11번째로, 따라서 ARKK를 구성하는 모든
모든 종목들 중에서 11번째로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ARKQ 같은 경우는 4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이 UiPath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도 있고요,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저도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락장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때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테슬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 기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슬램했다. 슬램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 뭐 슬램 덩크 할 때도 마찬가지죠. 쾅 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이든의 전기차 폴리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니온의 영향권에 있다. 따라서 유니온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유니온은 이제 노동조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방 먹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리슨 스노비라는 것은 뭐냐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백악관으로요, 전기차 기업들의 CEO들을 다 초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부분의 1등 기업인 테슬라만 초대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모욕감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컨트롤 당하고 있다, 그 유니언 노동조합에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피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커멘트는요, 굉장히 조금 강력한 커멘트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한 것은 아니다,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냐면, 최근에 4,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 4,500달러의 그 법안은요, 전기차를 산다고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니온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기업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요,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 제조 기업이 만든 차에만 해당이 되는 특별한 인센티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즈 아니면 스텔란티스, 이러한 그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에만 해당이 되고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는 인센티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건데, 미국의 정부는 레귤레이트 하면 안 된다. 따라서 간섭하거나 자꾸만 규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서밋에 초대되지 못해서 단단히 삐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버진 갤럭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힘이 날 만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기사가 등재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버진 갤럭틱이 Clear to Fly니까 자, 이제 자유롭게 날을 수 있게 됐다. 자, 그동안은요, FAA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FAA는요,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뭐 연방 정부의 비행 행정 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난 7월 달에 그 유닛 22 22번째 플라이시 비행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궤적에서 약간 이탈을 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받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FAA에서 승인을 해줬다. 커렉티브 액션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점을 이제 수정한다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제출한 것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출된 corrective action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calculation을 다시 한다, expand the airspace. airspace라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 이 고도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조금 더 expand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다시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real time mission notification. 그러니까 이제 에어 트래픽을 관장하는 통제 센터가 있을 텐데, 여기에 계속해서 비행 상황을 보고해 주겠다라는 보안 상황을 추가하면서 이번에 FAA가 비행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행이 언제 있을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유닛 23는요, 이제 미드 옥토버니까 10월 중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at the earliest니까요, 이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빠르면 10월 중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버진 갤럭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미끄러 떨어지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 이 기사를 통해서 약간은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퀄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특허 같은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몇몇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암이 되겠죠. 암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에 대부분 들어가는 그 AP라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의 CPU랑 같은 건데 여기에 그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칩에 아키텍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모든 반도체 기업이 암에 지적재산권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칩에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퀄컴이라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무선 통신 기술 중에 그 CDMA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L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그 점유율이요, 절반 정도 퀄컴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이런 지적재산권에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이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퀄컴 wins appeal. 어필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이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승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항소를 했다는 거죠. 항소해서 이겼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퀄컴이 has prevailed. prevail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필해서, 상소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떠한 소송이었냐면 엔티트러스트 케이스, 따라서 독점에 관련된 그런 소송건이었는데 이번에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주제는 칩에 들어가는 패턴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지적재산권이죠. 흔히 우리가 특허라고 얘기하는 이 패턴트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그 소송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총 2억 5천만 명의 사용자가 걸려있는 이러한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퀄컴의 지적재산권이 걸려있는 그 핸드폰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어필이요, 어떤 것에 관한 거였냐면 파셜 리펀, 따라서 퀄컴이 리펀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차지를 여태까지 $20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20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차지했던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리펀해라라는 그러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다 합치면 무려 $50억 정도 된다. 따라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졌으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소송건은요, 2017년에 런칭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 퀄컴의 로열티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그 로열티 때문에 한 사람당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뭐 어쨌든 퀄컴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많은 주식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ASML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주가가 무려 한 1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어제도 보시면 3.81% 정도 떨어지면서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기사를 보시면 ASML 경영진이요, 제발 우리한테 투자해라, 주식 팔고 떠나지 마라,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ASML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ASML은 EUV 노광 장비라는 것을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이 EUV라는 것은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리소그래피의 약자인데요, 리소그래피라는 것은 이제 판화를 얘기하거든요. 찍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굉장히 정밀한 그 반도체의 판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EUV 노광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 기업이 전 세계에 ASML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15%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ASML의 그 경영진이 얘기하기를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우리의 애뉴얼 레비뉴, 연간 매출이 2025년이 되면 24빌리언에서 30빌리언 정도로 껑충 뛰어 오를 것이라고 굉장히 밝은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죠. 자, ASML은요, 글로벌하게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메가 트렌드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니까 전자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 부품 쪽에 메가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메가 트렌드가 컨티뉴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로스를 이끌어낼 것이다. 성장을 지속화할 거고요. 세미컨
세미컨덕터 마켓이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는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ASML에 따르면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그 엔드 마켓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판다든지 자동차를 판다든지 핸드폰을 산다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엔드 마켓이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ASML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리소그래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판화로 찍어낸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EUV 노광 장비의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인텐시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노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해서 그 정밀성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정밀한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애뉴얼 레비뉴가 2025년이 되면 24빌리언에서 많게는 30빌리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ASML의 매출이요, 한 14빌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14빌리언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24빌리언까지 올라간다면 70%가 넘는 성장을 단 4년 만에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0빌리언까지 올라간다면 100%가 넘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70%에서 한 110% 정도 성장한다면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ASML이 시그니피컨트 그로스를 지금 2025년 이후에도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주식은 단기 투자용이 아니다. 우리는 한 10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서드 파티, 우리랑 관계없는 제3자가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요, 이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의 그 시스템, 요건 뭐냐면 그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는요,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매출을 Installed Based Manage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ML의 P&L을 살펴보면 매출을 크게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Installed Based Management, 따라서 관리까지 해주는 통합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히 노광 장비만 판매하는 걸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 중고 장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이 Installed Base Manage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가장 비중이 높은 Installed Base 매니지먼트의 매출이요, 앞으로 매년 최소 11% 정도 향후 한 9년 동안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In addition, ASML은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쉐어홀더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환원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비던드, 또 하나는 바이백이니까 자사주 매입. 따라서 앞으로 배당도 계속 올려줄 것이고 자사주 매입도 할 거니까 우리 주식을 제발 던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ASML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역시도 굉장히 좀 호재가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다.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리고 투자까지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트루베타, 이런 기업을 가지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트루베타가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시죠? 자, 트루베타는요, First Health Provider Led Data 플랫폼이다.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어떠한 데이터 플랫폼이냐면요,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그 기업들, 프로바이더라는 것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wned and Governed니까 소유를 하고 있고 또 통제를 하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총 17개의 헬스케어 관련 프로바이더들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자, 트루베타의 플랫폼이 이번에 애저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그 US 쪽에 총 그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15%가 이번에 애저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엄청난데요. 빌리언즈니까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World's Largest De-Identified Health Data, 헬스 데이터긴 헬스 데이터인데요. De-Identified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 같은 건 다 빠져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이름 같은 건 다 빠져서 누구의 건강 기록인지는 모르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우리가 de-identify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헬스 데이터가 한꺼번에 모여드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 두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냐면요. 글로벌로 확정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금 미국 쪽에 15% 정도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로 확장을 하면서 이 플랫폼에 새로운 고객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들이라는 것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헬스 프로바이더들이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앞으로 이 트루베타 플랫폼을 가지고 과연 애저가 어떠한 활용을 하게 된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오미준님과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켓, 시장의 전망을 그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조시 브라운이고요. 많이 눈에 익은 이런 분이죠. 자, 조시 브라운은요, S&P 500이 그 테크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보다는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줍줍을 하는 기회가 오는 것은 맞는데 테크 주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크니컬 주식, 경기 순환주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자, 그의 논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취합해서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kick it off with the broader market. Dow and S&P 500 bouncing back after selling off yesterday, but the Nasdaq just slipped into negative territory, Mike, after we saw yields go the other way and start to rise again. So really only a partial recovery. What stands out? Yeah, the playbook is still in place. I would say today is a little bit inconclusive. It's a push. You know, we were down 2% in the S&P yesterday, regained 1/3% of it. Doesn't really tell you much either way. There was some pretty intense action on the downside. I will say yesterday, if you looked at the volumes in the big ETFs, it was pretty thorough. I guess doesn't mean it's some kind of final conclusive flush. I still think, broadly speaking, it feels like a month-long shakeout in the context of a pivoting of the market back towards some cyclical themes, but it's tough to pick it out of the noise of the headlines and of the just kind of the seasonal static that we've been dealing with for a few weeks. Josh, I'm reminded that last week you mentioned that you'd used the 10 days ago Monday sell-off as a buying opportunity. Did you use yesterday as a buying opportunity? Well, all the time, depending on the strategy. Absolutely, we have to. And I think what's interesting, and just keying off what Mike said about what's happening beneath the surface here. So the S&P looks way better than the NASDAQ. 33% of S&P 500 stocks are above their 50-day. So you don't have a lot of short-term momentum helping really anywhere. But 69%, more than 2/3 of S&P stocks are still above their 200-day. So like the sell-off that you referenced today, Wilfred, the one last week, all of this stuff is happening within the context of a market in which most stocks are still going up on a time frame that's like reasonable, right? The NASDAQ's much worse. Only 36% of NASDAQ names are above their 200-day. If you're a bull, you might look at that and say, okay, this is the washout I've been waiting for since February, but these setups are not pretty. The CBOE put call ratio spiked yesterday, but didn't spike high. Same with the VIX. 23 is not crazy. Like 23 is not a moment where you'd be like, okay, let me come rushing in to buy everything. So you can find a lot of the high growth tech stocks continuing to puke. Most of that is related to what's going on with the 10-year Treasury and with yields. I honestly expect that to continue. ARK is breaking down below recent support. All the names in that portfolio, ARKK is now 31% below its highs. It's at the lowest level since early June. Teladoc looks tremendously terrible. Zoom looks awful. Both of those stocks are puking to new lows. And then even the high quality names in that cohort. Let's put up a chart of Shopify, SHOP, and then let's look at Square, SQ. These are important because these were considered to be the best of the expensive TAM stocks, if you will, and those are now rolling here.
So I do think it's going to be an S&P versus NASDAQ situation going forward. I think the cyclicals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story with rates and the fading of Delta. And, you know, I don't know that you should be lining up to buy some of these charts that are looking worse and worse right now over in NASDAQ land. I just don't see an entry here.